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코인 가격 상승을 이끄는 핵심 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점점 암호화폐의 토큰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영향이 엄청날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습니다. 디지털 화폐에 대한 수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동시에 중앙은행에 대한 비관론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준 회의가 있었는데 연준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연준 내부가 분열되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미국이 산더미 같은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은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유럽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달러나 유로를 보유하는 것보다 차라리 디지털 화폐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3프로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명민준입니다. 오늘은 월스트리트의 뜨거운 이슈인 AI와 암호화폐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1만 8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오라클이 놀라운 AI 실적을 발표하며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티렉스 시리즈 같은 혁신 ETF로 잘 알려진 터틀 캐피털의 CEO 겸 CIO 맷 터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현재 시장에서 어떤 점을 가장 흥미롭게 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터틀 캐피털은 ETF 발행사입니다. 현재 40개가 넘는 ETF를 운용하고 있고 운용 자산은 약 45억 달러에 달합니다. 저희는 흥미롭고 혁신적인 ETF 아이디어를 추구하는데 물론 저 역시도 트레이더인 만큼 저도 좋아하지만 다른 트레이더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ETF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진행자님께서 짚어주신 AI나 암호화폐 분야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드론이나 로보틱스 같이 흥미로운 다른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투자자분들께는 투자할 대상이 풍부한 환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이 설계하시는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최첨단 기술주와 암호화폐로 구성되어 있겠네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외의 분야에 투자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투자자들에게 일명 히트 공식을 따르라고 말씀드립니다. 히트의 H는 해지, E는 최첨단, A는 비대칭성, T는 테마를 의미합니다. 저희는 현재와 미래를 이끄는 주요 산업을 담으시라 말씀드립니다. 그게 바로 AI와 암호화폐 분야죠. 물론 다른 분야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유럽 방산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최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짜여집니다. 그렇다면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이 굉장하시겠네요. 네. 하지만 저는 이제 56살의 중년입니다. 위험을 감수해 큰 수익을 낼 필요도 욕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트 공식의 H, 즉 해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해칭을 해야 합니다. 저는 투자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트위터에 올라오는 200%, 300% 수익을 내는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지금 저는 그런 투자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고객들이 원하신다면 해드릴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위험이 적은 전략을 선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암호화폐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9월 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미국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어떻습니까? 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심리는 긍정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의 황금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대통령이고 본인과 아들들 모두 직접 암호화폐 사업에 발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명 백악관 암호화폐 차르 직책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뭔진 몰라도 전례 없는 일인 건 확실합니다. SEC도 암호화폐에 아주 우호적입니다. 많은 신상품과 혁신이 나타나고 이를 뒷받침할 규제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환경 덕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됐다는 것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투자자들이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 중년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직접 매수하기보단 ETF를 통해 간접 투자할 겁니다. 10년간 ETF를 출시해와서 더 익숙한 것도 있죠. 직접 투자는 젊은 세대에게 더 적합할 겁니다. 또 재무 설계사들도 ETF에 투자하다 보니 최근 미국 암호화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놀라운 통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미국 성인의 약 28%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고 약 60%가 트럼프 정부 하에서 암호화폐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한다는 통계입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전 통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엔 암호화폐를 이해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뭐지? 왜 가격이 0으로 안 떨어지지?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갑자기 나도 사야겠다 하면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모두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군요. 네. 물론 밸류에이션이나 PR 같은 지표가 있는 주식과 달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런 게 없어서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명 수요와 공급의 원리는 있습니다. 발행수가 정해져 있어서 공급은 한정적인데 수요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황이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격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요즘 비트코인은 11만 8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올해 연말과 내년은 어떻게 될 거라 보십니까? 사실 저는 비트코인이 이때쯤이면 100만 달러가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듯이 말하는 부류의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연말까지 15만 달러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비트코인도 차트를 보고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은 일반 자산처럼 거래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더리움도 차트를 보고 가격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차트 분석을 적극적으로 참고하는데 비트코인도 주식처럼 예상치를 내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지지선도 있고 저항선도 있지만 그래도 연말까지 15만 달러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블랙록 등의 대형 금융사들이 비트코인 ETF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ETF의 금융사들의 엄청난 자금이 새로 유입되면서 코인 가격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큰 요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물 ETF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전에는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을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자금을 유입시켰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지만 이더리움도 디파이나 실물 자산과 연계되어 있다는 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전망을 각각 어떻게 보십니까? 이더리움은 몇 달 전까진 고전했지만 이후 비트코인을 압도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확실한 활용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둘 중 하나만을 고를 수 없고 둘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한 여러 ETF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BEGS, 즉 비트코인, 이더리움, 금, 은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이 네 가지 자산의 비중을 분산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네 가지에 모두 자산을 배분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한국 투자자분들을 위해 현명한 투자 접근법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 암호화폐에 배분해 투자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혹은 솔라나 등을 나눠 담고 동시에 다른 코인들이 성장하는 모습도 지켜봐야 합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한 전체 자산 비중이 크든 작든 여러 암호화폐에 분산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비중은 적게는 2%에서 크게는 25%까지 다양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방어적인 투자자라고 생각하는데도 12.5% 정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을 볼 때 법정화폐에 투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미국 부채 문제만 봐도 그런데 연준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달러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암호화폐 보유가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요즘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비트코인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아니면 이더리움 같은 알트코인들에도 분산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대한 다양한 코인을 보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코인 간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긴 해도 완전히 궤를 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올해 초만 해도 그랬습니다. 비트코인은 좋았지만 이더리움은 안 좋았습니다.
그 후 갑자기 이더리움이 급등하고 비트코인은 횡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최소한 이 두 가지 코인은 꼭 보유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략적인 가격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코인 가격 상승을 이끄는 핵심 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궁극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 때문이지만 시장과 경제가 변하고 있다는 점도 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점점 암호화폐의 토큰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토큰화가 정확히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영향이 엄청날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파급력이 엄청날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이런 변화와 더불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수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동시에 중앙은행에 대한 비관론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준 회의가 있었는데 연준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연준 내부가 분열되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미국이 산더미 같은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은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유럽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달러나 유로를 보유하는 것보다 차라리 디지털 화폐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정부 정책 때문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까? 네. 반대로 위험 요인에는 뭐가 있습니까? 조정을 유발할 만한 잠재적 위험 요인은 없습니까? 분명 위험 요인들도 있고 언제든지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 상승만 할 수는 없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코인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점은 유명하지 않고 자금 규모가 작은 코인일수록 훨씬 더 큰 폭의 하락을 감내해야 합니다. 물론 규모가 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하락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들은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으로 미국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함께 내려갈 겁니다. 아시다시피 시장 하락 요인들은 어디든 도사리고 있고 만약 시장이 내려가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함께 떨어질 겁니다. 5년 전이라면 큰 위험이었을 한 가지는 주식과 달리 밸류에이션 같은 지표가 없다는 겁니다. 수익을 창출해내는 실제 회사의 주가가 연기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실제 수익을 창출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이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 보진 않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구조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상 위험을 해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옮겨보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붐을 이끄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규모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DAT 전략 기업, 즉 디지털 자산 재무 기업들이 소위 DAT 썸머를 맡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현상을 이끌고 있으며 스트레티지나 로빈후드 같은 기업들은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시장에 미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누구나 제2의 마이클 세일러처럼 되고 싶고 억만장자가 되고 싶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례를 따라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성공으로 디지털 자산 재무기업 전반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그런 니즈를 공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매수해왔습니다. 저희의 MSTU ETF가 성공적이었던 이유도 이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살 수 없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사는 겁니다. 혹은 더 높은 상승 여력을 원한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매수하는 거죠. 이게 바로 DAT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DAT 기업들마다 각기 다른 코인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은 솔라나를, 어떤 기업은 픽시를,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매수합니다. 앞으로 다른 코인들에서도 이런 현상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더리움 ETF나 솔라나 ETF를 사지 못하거나 해당 코인을 직접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해당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DAT 기업을 매수하면 됩니다. 마치 과거 모든 회사 이름 뒤에 닷컴을 붙였던 닷컴 버블 때가 떠오릅니다. 워낙 많은 DAT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상황에서 이런 DAT 기업을 맹목적으로 매수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많은 DAT 기업들에 대한 2배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어 좋은 걸 가려내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내년에도 살아남을 진짜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빈후드 같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은 어떨까요? 올해 암호화폐 거래량이 30%나 증가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은 있는데 만약 제가 암호화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고 위험도 감수하기 싫다면 로빈후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대안이 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로빈후드는 필수 보유 주식입니다. 저희는 2배 롱포지션 OBN 상품을 운용하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진행자님 같은 젊은 층에 매우 잘 어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로빈후드를 쓰지만 저는 슈왑을 씁니다. 아무래도 저는 나이가 들어서 슈왑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로빈후드는 지금 암호화폐나 AI 등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흐름에 맞추어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로빈후드는 점점 점유율을 올리다 언젠가 결국 슈왑을 앞지르고 나아가 월스트리트의 많은 부분을 잠식할 겁니다. 로빈후드는 반드시 보유해야 할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암호화폐나 ETF, DAT를 직접 매수하고 싶지 않은 분들께는 이는 간접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좀 추상적인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 투자자들은 DAT 기업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하게요? 네, 이런 DAT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속성이 뭐냐면 좋은 걸 발견하면 과하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습니다. 제 생각엔 검증된 기업들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ETF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해서는 안 됩니다. 암호화폐의 포트폴리오 비중은 작아야 합니다. 그럼 T렉스 같은 ETF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T렉스 ETF의 경우 저희는 트레이더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배 레버리지 롱 상품, 때로는 2배 숏 상품을 제공해 드리려 하는 편입니다. 트레이더라면 롱이든 숏이든 구애받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고객들이 오늘 어떤 주식을 거래하고 싶어 하는가를 찾아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은 어떤 주식을 거래하고 싶어질 것인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시간을 씁니다. 물론 저도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분석합니다. 하지만 트레이더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소셜미디어로 소통하는 새로운 세대의 투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중 어떤 분들은 월스트리트의 그 누구보다도 정말 똑똑합니다. 그런 제야의 분석가들 중 다수가 디스코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컴퓨터에 트위터를 켜고 디스코드 채널 6개 정도 띄워놓고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유심히 확인합니다. 해안이 있는 사람들은 3에서 6개월 뒤 떠오를 종목들을 정확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주목하는 종목과 섹터에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지켜봅니다. 지금 저희는 DAT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사람들이 이 분야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T렉스 레버리지 ETF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상품의 장점과 특징은 무엇이죠? T렉스 레버리지 ETF가 매력적인 이유는 바로 선택지를 준다는 점입니다. 2배로 추종하는 ETF는 역풍이 불 때 위험성도 커서 이건 나쁜 상품이다라는 식의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투자에 있어서 도구가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네.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래티지가 오를 것 같다고 확신하면 이 상품을 사는 게 유리합니다. 예측이 맞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죠. 다른 활용법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10%를 스트래티지에 투자해 얻는 수익과 5%로 2배 추종 ETF인 MSTU를 통해 얻는 수익이 같습니다. 따라서 5%의 여유 자금이 생기게 되고 그걸 단기 국채 ETF나 금 등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자금 선순환이라 할 수 있죠.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기는군요. 네, 맞습니다. 선택지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에는 정말 많은 DAT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어떤 기업이 가장 괜찮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당연하게도 스트래티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DAT 기업 중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절대 강자입니다. 선구 기업이자 실제로 성공을 이뤄낸 기업이죠. 수년간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왔지만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1순위로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래티지를 제외한다면 유펙시와 비트마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솔라나와 이더리움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노출을 원한다면 스트래티지 외엔 필요 없을지 모르겠으나 스트래티지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펙시와 비트마인은 이런 점에서 좋습니다. 총 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오늘의 또 다른 주제인 바로 AI,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라클이 엄청난 AI 실적으로 월스트리트를 놀라게 했는데요. AI 기업들이 이런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네, 어쩌면요. 오라클 실적은 2023년 엔비디아 같았습니다. 2023년 엔비디아 발표 때처럼 모두 오라클 실적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엄청났죠.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라클은 바로 그 기반 위에서 성과를 낸 것입니다. 핵심은 앞으로도 이런 막대한 자본 지출이 계속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어느 시점에 실속이 뭔데? 란 질문이 나올 겁니다.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데 그에 따른 이익은 대체 어디 있나? 라고요. 그 전까지 이익을 분명히 증명하거나 이익이 충분히 있다고 답할 수 있다면 모를까요? AI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며 앞으로는 현재보다 100배는 더 필요할 거라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물론 여러 약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오르내리겠지만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 봅니다. 앞으로 주시해야 할 것은 자본 지출이 줄어들 조짐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어닝 시즌에 맥세븐 기업들 발표를 잘 봐야 합니다. 만일 자본 지출이 줄어들고 투자가 둔화되는 기미가 없다면 이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 발표된 오라클 실적을 봤을 때 이제 AI 기업들이 정말로 AI로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온 겁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AI로 수익을 내는 기업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 대부분 미래 전망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은 못 벌지만 앞으로는 많이 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라클 주가 폭등의 핵심 배경은 수주 장호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핵심은 수주 잔고가 더 이상 잔고로만 머무르느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지출이 멈출 기미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앞으로 5년 혹은 10년 뒤에도 독보적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업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많습니다. 진부하고 뻔한 대답이지만 맥세븐 기업들입니다. 다들 좋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애플은 좀 실망스러운 편입니다. 애플이 AI 분야의 큰 승자가 될 잠재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아이폰을 쓰죠. 아이폰에 제대로 된 AI가 탑재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삶 전체가 아이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애플은 그걸 해내지 못했고 그 때문에 주가도 다소 타격을 입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반드시 보유해야 할 주식입니다. 지금 엔비디아를 사서 엄청난 초과 수익, 즉 알파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까지 이 모든 기업들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테슬라를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가장 미움받는 주식 중 하나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관여했고 많은 이들이 싫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 회사로만 봅니다. 만약 테슬라가 정말 단순히 전기차 회사에 불과하다면 터무니없이 고평가된 게 명백히 맞습니다. 저는 테슬라를 로보틱스 회사로 봅니다. 그리고 제게 로보틱스는 AI 기술의 미래에 있어서 아주 큰 영역입니다. 어느 시점에는 우리 모두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돕고 우리의 일들을 해주는 로봇을 갖게 될 겁니다. 물론 테슬라가 실현해내야 하지만 그 분야의 유력한 승자는 테슬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 반대편에 베팅해 부자 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김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만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은 실제 미국에서 현재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나요? 놀라워하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도 있습니까? 사람들은 아직 테슬라의 본질을 잘 모릅니다. 여전히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만 보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만 봤을 때 자율주행차가 먼저 떠오르는데 테슬라는 아직 해결할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아직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차에 타는 것이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당장 상용화되지 않은 만큼 사람들은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체감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로봇 산업 분야의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특히 미국만 따져봐도 정말 훌륭한 비상장 로봇 기업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의 반대편에 베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아까 애플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애플이 AI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글쎄요. 일단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려운 시장이죠. 이 기업들은 너무나 거대해졌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맥7이 S&P 500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실적만 좋게 나오면 완전 완벽합니다. 엔비디아가 경이로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실적이 충분히 경이롭지 않아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실행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 생각에 애플은 아직 강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강점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아마존을 씁니다. 하지만 아이폰으로 아마존을 킵니다. 구글도 쓰지만 그것도 제 아이폰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제 아이폰에 들어있죠. 애플은 시장을 평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그걸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쉬웠다면 누구나 했을 거고 애플이 이미 했겠죠. 모두가 AI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어쩌면 아직은 불확실한 초기 단계이므로 일단 지켜보는 것이 전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래에 누가 실제로 수익을 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기술 발전이 워낙 예측 불가능하고 빨라 상황을 일단 지켜보자는 겁니다. 오늘 뭘 내놔도 다음 주면 모든 판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잘한다면 너무 좋을 겁니다. 저희 AAPX는 애플 2배 수익률을 추종합니다. 지금 개인 포트폴리오엔 없지만 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려는 한국 투자자분들을 위해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1차, 2차, 3차, 4차 사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차 사고는 누가 확실한 승자인가를 보는 겁니다. 우선 AI 분야에선 엔비디아가 확실히 앞서 나가고 있고 브로드컴도 선두권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오라클도 포함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앞서 언급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누가 확실한 승자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진짜 수익은 2차적 사고부터 납니다. 분명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2차 사고는 승자들의 공급하는 기업을 보는 겁니다. 엔비디아 GPU만으로는 AI를 작동시킬 수 없죠. AI를 구동하려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 센터, 서버, 냉각, 전력 공급까지 이 모든 밸류 체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3차적 사고는 그런 공급 업체에 공급하는 업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 센터를 짓는지 봐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한다면 그걸 어떤 기업이 맡을까요? 전력망을 재정비해야 한다면 그건 어떤 기업이 맡는지 봐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 들겠지만 언젠가는 결국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될 겁니다. 장비 쏘아 올리기, 인프라 유지보수 등 새로운 승자들이 나타납니다. 4차적 사고는 누가 패자인가를 묻는 겁니다. 롱이든 숏이든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아야 합니다. 월 $200 정도 AI 구독료만 내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의 요금을 부과하는 기업들은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바로 그런 기업들이 공매도 하기 좋을 겁니다. AI와 암호화폐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항상 새로운 정보를 접하시면서 현명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님, 남은 한국에서의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